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복절 이렇게 뵈니까 더욱 애틋합니다. 네, 80주년. 네. 자,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는데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전환길 씨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는데 그 수위가 경고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어이가 없죠. 예, 그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뭐 좀 강한 징계 절차를 또 저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주문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적어도 출당 권고 내지는 당원권 정지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네. 뭐 경고라는 것은 사실은 뭐 최하위 수준의 징계 절차 4단계 중에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유명무실한 예, 그런 경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당대회가 이게 친길이냐 반길이냐 이런 싸움으로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과정에서 네. 전혀 변화하거나 혁신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민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수위 낮은 걸 결정했는지가 궁금한데 뭔가를 고려한 겁니까? 아니면 윤리위원들의 구성이 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근데 봐야 과거에는 윤리위가 사실상 거의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내려서 더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사실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법적 고려를 법률적인 무슨 뭐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처음 봤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른바 초범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정상 참작하듯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는 걸 또 그렇게 강조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전환길 씨가 출석해서 어떻게 보면은 죄를 뉘우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했다는 건데 정말 좀 어이가 없는 결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더 마지막까지 이제 전환길 싸움으로 이것이 계속 확대돼 가는 것이 우리 당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전환길 씨를 제명 내지는 출당 공고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전당대회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던 기회였거든요. 근데 윤리위가 그걸 스스로 박차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리 왜 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경고는 이미 경고했잖아요. 지도부가. 예. 그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경고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저럴 바에는 도리어 더 윤리가 소집돼 가지고 경고하는 바람에 더 희화화돼 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전환길 씨 기만 살려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한만 못한 윤리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원래 그렇게 긴급하게 윤리가 소집될 때는요. 그 비상한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할 때 그렇게 하지. 그렇지. 경고하려고 하면 그렇게 빨리 하지도 않아요. 그냥 윤리도 그냥 일상적으로 천천히 소집해서 예를 들면 전당대 이후에 소집을 해가지고 뭐 경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한참 후에 그 사안이 어느 정도 도리어 해소된 상태에서 근데 이렇게 긴박하게 얘기하자마자 긴급히 소집된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는 아까 그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준 이상의 저는 그래도 내심 제명 정도까지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거를 못하고 경고할 바에는 안 한만 못한 그 윤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춘석 의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징계를 통해서 제명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비대위에서 비상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데 윤리위가 당연히 이것을 받아 수용해서 그 징계 절차를 밟아서 상당히 좀 강한 징계를 내릴 줄로 예측했는데 지도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고요. 우리 당으로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완전히 잃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만약에 당의 지도부가 되면 더 큰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쭤보신 게 그 김계리 변호사 네네. 그 가입 신청 냈다가 지금도 보류 상태로 그대로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얘기가 되나요? 김계리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 직접적으로 뭔가 해당 행위를 했거나 손해보는 행위를 한 건 없는데도
가입을 아직은 안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환길 씨는 지금 합동 연설을 막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지금 거꾸로 아닙니까 이거? 이게 절차상의 프로세스에 굉장히 좀 오류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전환길 씨가 본명이 아니잖아요. 전유관. 예, 전유관 씨로 자기 이름으로 이제 온라인 입당을 하니까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입당이 된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김계리 씨는 입당 절차 과정에서 그것이 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류시킨 상태에 있는 거죠. 보류시킨 이유가 뭐 당에 직접적인 뭔가 어떤 손해보는 해당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밖에서의 행적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가 가입시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류시켰으면 전환길 씨는 하여간 여차저에서 가입한 거 그렇다 쳐. 근데 들어와서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나가라가 하는 게 더 그렇죠. 순리에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얼마든지 당원 당규상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슨 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정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치적 결사체인데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데 네. 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모습이 예. 사실 국민들이 봐서는 좀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근데 또 하나 그 후보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서는 그 징계 결정 여부를 다음 달 4일로 미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파장이 있을 내용인데 어쨌든 당 내부에서의 의견들이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네. 윤리위원회가 사실은 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뒤로 미루고 결단을 내리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서는 어이없는 경고 처분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의 강한 어떤 의지를 갖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끌고 나가는 지도력이 너무 부재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왜 미뤘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지도부가 특히나 지금 현재 무조건 이제 소위 그 탄핵에 반대한 쪽이 반탄 세력이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심지어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이기고 있는 것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올 정도로 선두가 바뀌었다 이런 게 국민의힘 안팎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윤리나 이런 쪽에서는 다 눈치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당 지도부가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요.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장동혁 후보 네. 발언 수위가 갈수록 세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셨어요? 이 연설하는 거, 후보 연설하는 거, 이게 화제가 됐잖아요. 완전히 무슨 사이비 교주같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심하게 표현하면 누구는 뭐 히틀러 같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보다 제가 몇몇 사람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다 이구동성으로 교회 사이비 교주가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루밍할 때 하는 그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면서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들요. 정치인들의 어떤 경선에서 또는 뭐 어떤 방식의 연설을 하는데 대중 연설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연설하는 걸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먹히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예, 이제 뭐 정치인들의 대중 연설과 조금 결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봤거든요. 제가 국회 법사위원 할 때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 파견 나왔을 때부터 전문위원 시절 때부터 봤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 다채롭고 정말로 저도 굉장히 가까이도 지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한동훈계 있을 때도. 그런데 그때도 이제 당원 집회 같은데 당원들 모임에 가면 최고위원 선거 때도 약간 독특한 형식으로 집중되게끔 하는 그런 연설의 매력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큰 무대에서 서다 보니까 거의 진짜 종교 집회에서 무슨 사이비 신도들 만드는 그런 과정처럼 하는 모습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조금만 더 강한 메시지를 내면 이제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오바스러운 측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신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그 변신의 시작점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뒤에 갑자기 급 변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동기가 뭐였을까요, 그게?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기에 다른 건 없고 그 원칙대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원칙이 뭐냐? 무조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그 본인의 그게 내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감추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권력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중을 선동하는 그런 DNA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얻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권력을 득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 공식들. 저 한동훈 쪽 친한계로 간 것도요. 친한계로 갔기 때문에 그때 1등 최고에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친한계에서 떠나는 것도 더 이상 한동훈 대표랑 더 같이 했다가는 이 당에서 자기가 잘못되어 있구나 생각하니까 한동훈 대표를 버린 거고.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 저도 물어봤어요. 국민의힘 쪽 분한테 그랬더니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 원칙이 딱 하나라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원칙이라는 게 수지 타산의 원칙이다. 예. 그래요. 근데 어제 전환길 씨 징계위원회 출석하기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 농성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앞에서 저는 장동혁 후보 지지합니다. 뭐 이러고 이제 갔다는데 진짜로 될까요,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장동혁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의 김문수 후보가 전국에서의 어떤 그 인지도나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정말 파란을 일으켜서 50% 이상 과반 이상 득표를 1차 투표에서 하면은 그거는 정말 이 당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예측하건대 뭐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2등으로 올라가서 결선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지 못하고 3, 4등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김문수 대 장동혁. 장동혁보다는 그나마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물론 투표를 안 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 3, 4등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김문수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당심이 심각한 상황이요. 보통은 당심과 민심이 달라도 일반 여론에서 1, 2등하고 당심의 1, 2등이 약간 바뀌는 정도인데 일반 여론에서는 장 후보가 훨씬 미치거든요. 네. 근데 당심에서는 지금 1등 나오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죠.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민심에서는 2등인데 당심에서 1등.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예측 가능한 당심과 민심의 약간의 괴리 그 정도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다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제가 보건대 당에 남아 있는 탈당도 많이 한 것 같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당수의 그 중도적 당원들은 아예 투표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속에서 더 극단적인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저는 지금 108명의 원내 국회의원들이 특히 TK 중심의 의원들이 아직도 현실 자각을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본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는 시점이 오면 그것이 표로 심판이 되던 어떤 방식으로든 알게 되면 굉장히 큰 현타가 올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특검 대상에 그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지금 몇몇 의원들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우리 당이 그러니까 존립까지 갈 수가 있고 이거를 지금 맞설려면 결국은 센 사람이 나와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각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혹시 이런 대결 논리가 이 지금 당심에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들어보면 아까도 근데 저 먼저 오신 할머니 얘기하는데 뭐 선거 때가 오면 그분들이 현실인식이 올 거라 그러는데 저는 안 올 거로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될 거예요. 만약에 선거가 이루어지면 아마 저 작년 4월에 그 이긴 분들은 웬만한 상황이라도 지지 않는 선거구예요. 국회의원 말하는 거죠? 예, 국회의원분들. 거기 되게 영남권이고 또 수도권이나 다른 기타 지역에서도 무조건 소위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강남, 서초 등등.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실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인식이 분명해. 나는 당선된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거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몇몇 분들이 그 더 강경한 지도자 말씀하신 대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예를 들면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등장하면서 위기감이 더 높아지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싸움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싸우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구조냐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상황에선 싸움을 피하고 힘을 기르는 게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건데 여기서 맞서 싸우면
힘이 없는 상황에서 싸움만 계속하면 더 죽는 거죠. 지금 이제 총선은 아직도 뭐 3년여 남았지만 내년도 지방선거가 지난 2018년도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선언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자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미 여론조사상에 지금 TK 민심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아직 현장에서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럼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결국은 그 국민의힘이 그 현자 타임이 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혹시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6월 4일까지일 것 같아요. 그 이제 그걸로 끝이다. 예,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 보고 패배하고 전원 사퇴하는 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또 그때 비대위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마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란 분들이 수도권하고 작년에 그 3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많이 당선됐거든요. 그 뭐 대구 TK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그때는 국민의힘이 그 대통령 선거 3개월 만에 치른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치른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런 그 사람들은 지금 뭐 거의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열심히 바닥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뭐 그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중앙당에서 뭐 하나 있을 때마다 뭐 전환길 나올 때마다 휘청휘청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울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전당대회. 네네. 그렇죠? 일주일 남았는데 요즘 그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범여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예. 이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은? 뭐 여러 말들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무슨 합당할 거다 민주당이랑 그 합당 가능성 높지 않고요. 저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조국혁신당 간판으로 치를 겁니다. 합당이 안 된다면 출마도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요? 예, 광역단체장 출마. 글쎄요. 지금 현재는 저는 12월까지는 어떤 입장도 안 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냐면 물론 이제 조국 그 대표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그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죠. 네. 다 열려 있는데 일단은 당대표 복귀가 우선이 뭐 바로 될 것 같고요. 당대표는 그동안 당대표를 안 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대표에 복귀하고 당을 좀 추스린 다음에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 그림 속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한 분이고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아마 그 주변의 어떤 그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럴 테니까 지금 뭐 여기 일부에서 뭐 어디 시장 나갈 거다 어디 뭐 보궐선 인천 계양을 달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그냥 자기의 주관적 희망 말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거 저 떠나서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궁금한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원하는 분위기가 셉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도리어 호남권에서 그게 더 강하죠. 왜냐하면 호남은 경쟁이 분명해지니까. 그렇지. 예, 아마 굳이 그 조국혁신당이 현실적인 선택이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호남에선 경쟁 그리고 기타 지역에선 선거연대 뭐 이런 정도가 제일 유력하지 않느냐는 게 현실적인 분석이고요. 아마 그런 것도 저는 그 12월 지나서 내년 연초쯤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기본적으로 범여권에 대한 결속 뭐 이것이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상당히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행보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당 대표로 복귀하면서 사실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 되면서 사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존재감이 없는 게 맞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공격하면서 상당히 본인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국 전 대표와 굉장히 이렇게 좀 분산되면서 여권 내에
향후의 어떤 권력 구조에 굉장히 큰 저는 지각 변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잠깐 질문드리다 말았는데 광역단체장의 조국 전 대표가 나오는 시나리오는 합당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는 선거 연대를 전제로 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그림인데 예. 민주당이 그러면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선거 연대 차원에서 한 자리를 조국 혁신단한테 내놓는다. 이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누구를 내도 못 이긴다. 조국 외에는 못 이긴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뭐 그런 게 나온다면 몰라도요. 네. 그것도 그 가능성도 쉽진 않아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그 자체가 그냥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고 예. 부산시장 자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해수부 이전이냐 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네. 거기서 거기서 조국 전 대표한테 후보자를 내준다? 이게 상상. 그러니까 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다면 그 여론조사나 경쟁을 해서 네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조국 그 대표에게 뭐 어디를 주고 그냥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죠. 이거는 조국 혁신당이 차지하고 있는 뭐 현재 정당의 득표율로 보면 3% 정도이지만 상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조국 대표의 그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선거 연대를 안 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내부에서 지금 저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예, 거기서 조국 대표가 뭐 워낙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크니까 후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합당이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뭐 광역단체장 출마 자체는 너무 앞서 나가는 설 아니냐. 그럼 너무 나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광역단체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그 자치단체장은 정치 행보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이 정당이 강한 체계에서는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조국혁신당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이 당명도 그렇고 거의 그 조국 대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당의 저 위상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워낙 그 본인의 거의 1인 정당 그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정에 전념해야 될 분이 시정 대신 막 정당행위라면 그거는 좀 이상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긴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그렇게 경우에는 특히나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나름 약간의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이 상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 행보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거예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요. 도리어 만약에 아직 뭐 제가 사실은 뭐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도리어 당의 어떤 역할을 그 당을 좀 강화하고 추스린다면 그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시절에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조국 전 대표도 그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 한동훈 대표가 그때 그 당시는 사실은 원내 경험도 없었고 또 정치권에 막 들어왔을 때이지만 이제 조국 전 대표의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조국당이잖아요. 조국 전 대표를 위한 당으로 보여지고 또 조국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원외에 있더라도 충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그것이 미래적 권력 그리고 여권의 여러 가지 향후의 권력에 대한 그 정계에서의 어떤 개편 이런 것까지 맞물리게 되면 저는 원내나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그 현실 정치로 자기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얘기해놓고 보니까 혹시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치러지면 나올 여지가 없을까요? 근데 만약에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되면 줄지 공차를 안 준다. 그리고 당선될 만한 지역을 줄지 어디 뭐 험한데 인천 계양 가라 그러면 그렇네. 가겠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 조국 대표가 뭐 지금 뭐 누구는 인천 계양을 뭐 충남 아산 그러는데 그런데 아닌 제3의 지역이 있을 거로 보여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오히려 정치적 어떤 위상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꽤 여러 군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그 말씀에 상당히 지금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대표성을 일거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저 연말 지나면 그 윤곽이 드러나서 조국 대표의 선택지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때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가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를 아마 안 하실 거고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모양이 빠지죠. 명분도 없고 지금 알겠습니다. 예.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너무 앞서간다 예. 이 말씀이시네. 요거까지만 짚고 좀 마무리하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꺼냈습니다. 자 일단 진짜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요번에 그 저 당 원로들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그 주문을 했어요. 맞아요. 개헌 했어요. 열심히 잘 예. 해야 된다고. 그 6개월 안에 그러니까 개헌이 집권 1년 차에 그 마무리하지 않으면요. 그 사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2단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에 최소한 권력 구조에 대한 4년 4년 중임제 정도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뭐 그 기본권이나 뭐 평등권 등등을 강화하는 그런 헌법 내용은 국민의힘도 이견이 있어서 그거는 좀 더 논의를 좀 끌어가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쯤에 하더라도 1단계로 뭐 합의가 되면 예를 들면 그 광주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올린다든지 뭐 감사원 이관 문제. 예, 그런 제도적 그 국가기구 조금 감사원 이전이라든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그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관련된 권한을 줄이는 거, 제한하는 거 등등. 그리고 그렇죠.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것들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서 1단계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에 붙여야만 가능할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 선거까지 가면요. 벌써 차기 대권 주자들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면 또 그 사람들이 그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현직 대통령은 하고 싶어도 차기 대통령 될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의 여야 관계나 정치적 환경으로 봐서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1단계 그것도. 네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한 측면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개헌은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지금 정청래 지금 민주당의 대표처럼 만약에 국민의힘을 대하거나 지금 뭐 내란 정당으로 뭐 위헌정당 심판까지 얘기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개헌에 동의할 리가 없어요. 국민의힘 지금 구조가. 더군다나 뭐 지금 장동영이랑 김문수 후보가 되면 더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개헌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는 하나 정치적 환경이나 외부적 요인이 그것을 그렇게 녹록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원한다면 여야 관계에 대한 회복이 저는 정치 회복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회복되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청래 대표도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실하고 그 동력을 받기 시작하면 정청래 대표도 지금까지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그 지원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개헌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그리고 일단 1단계로 추석 전후에서 소위 3대 그 개혁 있잖아요. 특검 검찰 개혁 등등 그게 마무리되면 그리고 나면 정청래 대표도 대야 관계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일단 해야 될 거 먼저 해놓은 상태니까요. 자기가 당원들한테 약속한 걸 먼저 해버리고 나면 예. 그 다음에는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하려면 지금처럼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에 따라서 대야 관계에 그 야당을 대하는 정청래 대표의 전략과 태도도 조금씩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3대 개혁, 이른바 3대 개혁 입법 완료 후에 예. 바뀔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추이를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